지난 시간에 레비스트로스 들어가기 위한 예비 단계로 소실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다뤘었고요.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사유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인류학자라고 볼 수 있죠. 인류학자인데 구조주의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인류학에 최초로 도입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을 프랑스의 릴게르라는 철학자이자 또 해석학자, 언어철학자, 철학자죠. 네. 다양한 방면에 통달한 릴게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폴 릴게르가 레비스트로스의 사유를 가리켜서 주체가 없는 초월주의 또는 주체가 없는 칸트주의라고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주체가 없는 초월주의라고 할 때 초월주의 트랑스센던탈리즘은 때에 따라서는 초월론주의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선업론주의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초월론이라는 거는 경험의 구조 내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을 밝혀내는 작업을 칸트에게 있어서 초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초월론의 주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또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규명해내는 게 초월론의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어떤 규칙이나 어떤 형식이 있어서 각각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개별적 경험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서 기능하는가? 만약에 그러한 인식의 틀 내지는 형식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란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외부의 대상을 마치 영국 경험론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히려 인간의 인식은 인간 주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여기서 만들어낸다. 여기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 인식을 만들어내는 게 나다 또는 인간 주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식의 근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인식의 근거가 내 안에 있어요. 또는 인식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내 안에 어떤 인식의 틀이 있어서 그거를 칸트는 감성의 형식으로서의 시간과 공간 이런 인식의 틀에 속한 어떤 것이 있다고 봤고 또 오성의 형식 또는 오성의 순수 개념으로서의 12개의 범주들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식의 틀, 감성의 형식과 오성의 형식, 즉 시간과 공간 그리고 12개의 범주들의 결합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본 거죠. 근데 지금 릴게르가 레비스트로스의 사유를 주체 없는 선업론주의 또는 주체 없는 칸트주의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 말은 곧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하는 구조주의적 사유 속에서 어떤 칸트가 말했던 범주들이라든가 감성의 형식이라든가 오성의 형식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고 곧 레비스트로스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릴게르가 볼 때 전통 인식론에서의 그 범주론의 문제 말하자면 결국 인식의 틀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칸트에게 있어서 우리의 경험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인식의 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듯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하는 구조주의적 사유에 의하면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것 내지는 경험한다는 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인식의 틀에 의해서 여과되고 정제된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레비스트로스의 사유를 주체 없는 초월주의 또는 주체 없는 칸트주의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곧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사유에서 의식주체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 개념이 누락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말하자면 칸텍에 있어서 인식의 기준 내지는 인식의 근거가 개인 주체 안에 있었다면은, 또는 개인 주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면은,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하는 인식의 틀은 개개인들이 공유하는 어떤 무의식적 질서 내지는 상징적 질서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레비스트로스의 사유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의문론을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널리 통용되게 된 계기를 제공해 준 게 이 의문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로만 야콥슨이라는 의문론학자, 또 투르베츠코이, 뭐 이런 사람들이 소시르의 어떤 언어적 단초, 그 구조, 말하자면 체계 개념을 받아들여서 의문론이라는 학을, 현대 의문론이라는 학을 열었는데, 특히 로만 야콥슨 같은 경우에 레비스트로스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레비스트로스가 1940년대에 미국에 갔었는데, 초청돼서 사회학 연구교수로, 이때 로만 야콥슨과 교류를 하면서 이미 이 시절부터 레비스트로스는 의문론적인 어떤 작업 방식을 통해서 인류학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레비스트로스는 그 소시르의 영향을 로만 야콥슨이라는 의문론학자의 매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간결하게 좀 투박 하나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결국 레비스트로스는 야콥슨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 친족 구조 같은 거, 친족 관계의 구조 같은 것을 규명함에 있어서 야콥슨이 개진했던 의문론의 어떤 이론 모델들을 차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론의 이론 모델들을 차용해서 친족이라는 현상을 분석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야콥슨의 의문론이 소시르의 영향을 받아서 구축된 야콥슨의 의문론이 갖고 있었던 그의 의문론의 혁신적인 특징이 뭐냐? 무엇이 야콥슨의 의문론을 현대 의문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게 해주는가 본다면, 이것도 뒤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뒤에 가서 레비스트로스의 관련 인용문을 보면서 더 명확하게 보게 되겠지만, 네 가지 정도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콥슨의 의문론이 가진 특징 첫 번째 뭐냐면은, 의문 연구를 의식 차원에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수행했다는 점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어를 또는 어떤 의문론의 기본 단위, 음소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나 실체로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이 항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 질서를 지닌 관계를 토대로 해서 분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거 소시르가 말하는 구조 개념과 가깝죠. 말하자면은 음소들, 즉 의문론의 기본 단위들 간의 어떤 질서 있는 차이 관계를 통해서 개별적인 음소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실체로서의 음소는 없다는 말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시르가 말했던 체계 개념을 구조라는 말로 명시하는 가운데 도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소시르가 구조주의의 창시자이긴 하지만 구조, 스트럭처라는 단어 자체를 소시르가 사용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소시르는 체계라는 개념,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결국 이 소시르의 체계를 구조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로만 야콥슨이나 아니면 투르베츠코이 같은 그 슬라브계 언어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시르의 체계 개념이 구조 개념으로서 정립되고 또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일반적 법칙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일종의 구조적 질서를 찾으려고 모색했다는 거죠.
결국 소시르의 기호학적 내지는 언어학적 작업과 야콥슨의 의문론적 작업이 크게 다를 바 없는 게 둘 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항들 자체의 어떤 실체적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항들 간의 관계고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질서고 또 그 질서가 기능하고 있는 그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문론에 있어서 의문론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치 소시르가 그랬던 것처럼 야콥스는 기존의 의문론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연구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의문의 어떤 변천 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시적인 구조. 그러니까 의문론의 기본 단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거대한 질서의 틀, 즉 구조 안에서 말하자면 이 구조라는 체계 자체의 논리나 질서 안에서 그 의문론적 현상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이거 소시르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의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본 단위, 음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레비스트러스는 언어가 단지 문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 내지는 문화의 일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도 같은 어떤 것이라고 봤습니다. 언어가 문화의 조건이다. 락감처럼 말하자면 문화는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언어가 문화를 만드는 조건인가? 왜냐하면 레비스트러스가 볼 때 자연과 문화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경계선 내지는 경계의 기준은 도구의 사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언어의 사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레비스트러스는 문화 자체가 언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문화의 구조는 언어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분절 언어라고 했는데요. 분절 언어는 동물은 갖고 있지 못하고 오직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죠. 분절, articulation, 영어로 articulation. 분절이란 건 말 그대로 절을 나누다, 마디를 나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뉘어진 단위, 즉 나뉘어진 마디들이고 마디를 나눈 것이 곧 한마디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성을 할 때 그러니까 언어 활동을 구강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때 이때 우리는 조음, 즉 분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내는 언어적 소리들은 구분된 어떤 마디들, 구분된 단위들의 조합이거나 결합이라는 말이 되죠. 근데 우리가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는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많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강 구조의 어떤 한계상 분명히 한정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음소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이걸 포넴이라고 하는데 이 음소가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리의 기본 단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소리의 기본 단위가 바탕이 되는 단위가 음소인데 이 음소 자체는 몇 개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몇 개 안 되는 음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거나 조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수십만 개가 넘는 단소 내지는 형태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단소, 이건 모넴이라고 하고요. 이것과 동의어가 형태소, 모르팸이죠. 단소나 형태소나 결국 같은 말인데 단소나 형태소가 뜻하는 건 곧 의미의 최소단위입니다. 자, 음소는 소리의 최소단위고요. 단위나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단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몇 개 안 되는 음소를 결합하거나 조합함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의미 있는 단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수많은 의미 있는 단위들, 단소나 형태소들을 또 결합하고 엮으면은 이게 바로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을 엮으면 텍스트가 되는 거겠죠. 음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단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소시르는 기표와 기를 구분했었습니다. 기호는 기표, 청각적 이미지와 그다음에 기, 개념의 조합이 기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기표, 이 청각적 이미지는 이중 분절 될 수 있어요. 프랑스 언어학자 중에 앙드레 마르티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1차적 분절과 제2차적 분절, 그러니까 언어의 이중 분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표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음될 수 있다, 분절될 수 있다는 거죠. 나뉠 수 있다는 건데, 먼저 이 1차적 분절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소, 그러니까 형태소에 관계합니다. 단소가 의미의 최소 단위라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에서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단소 내지 형태소란 말이죠. 단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소들을 결합하면 우리는 언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표들은 단소들의 조합, 수많은 단소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단소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복잡해지고 가짓수도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단소라는 언표보다 제한된 어떤 숫자적으로 제한된 단위들의 어떤 목록을 통해서 정돈할 경우 어느 정도 언표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느냐? 왜냐면은 마르티네가 말했던 1차적 분절, 그러니까 단소랑 관계된 1차적 분절 때문이죠. 그래서 1차적 분절이 최소의 의미 단위와 관계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어 문장 중에 l'enfant dormira 라는 문장을 볼 경우, 문장은 간단합니다. enfant은 아이고, 르라는 남성형 정관사가 지금 의가 생략된 형태로 지시하고 있죠. 아이가, 도그미흐가 자다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 아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가 붙어서 잘 것이다 또는 자게 되리라, 뭐 이런 정도의 문장이에요. 렁펑 도그미라. 근데 지금 이 문장에 있어서 자, 이런 문장을 우리가 언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의 언표입니다. 에노스예요. 우리가 언표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지금 단소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소. 이거를 단소로 구분해 보자면은, 먼저 아까 르 엉펑이라고 할 때 엉펑이라는 명사 앞에 붙는 르, 정관사가 있었죠. 이거를 L로 빼주고, 그 다음에 엉펑 발음 나는 대로 빼주고, 도흠, 그 다음에 도흐미라가 도흐미르라는 부정사에서 지금 변형된 건데, 미래형 어미가 붙어서 이때 이 도름이 어간 역할을 하죠. 이 동사에 있어서 그 동사의 어간인 도름 빼주고 DORM, 그 다음에 이흐, 이 이르가 바로 이 어간에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사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구분해 줄 수 있죠. 지금 제가 구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문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가 단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 있죠. 이 아가 붙음으로써 비로소 부정사 형태 ER에 아가 붙음으로써 미래형이라는 문장의 어떤 시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지금 5개의 단소 내지 형태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이게 1차적 분절입니다. 하나의 언표는 1차적 분절을 통해서 이렇게 5개의 단소들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소들의 각각의 어떤 기능들, 정관사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사에 있어서 어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제를 나타나게 해주는 어떤 어미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단소들은 모여서 어떤 체계를, 규칙을 지닌 체계를 형성하고 있겠죠. 자, 지금 예로 든 게 단소 내지 형태소랑 관계된 1차적 분절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 분절이 있습니다. 2차적 분절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그랬죠. 소리의 최소 단위. 같은 문장에서 보면은 이 도흠이라라는 술어에서 도흠이라는 어간을 한번 빼온다고 보죠. 이때 도흠은 지금 D랑 O랑 R과 M 이렇게 4가지의 음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제2차적 분절에서 4가지의 음소를 분절한 겁니다. 지금 D, O, R, M. 그러니까 지금 1차적 분절과 2차적 분절이 있다고 할 때 1차적 분절이 단소, 그러니까 음의 최소 단위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음소는 음의 최소 단위에 관계된다고 했었는데 이 두 번째, 이 제2차적 분절에서 우리는 도름 같은 데서 4개의 음소를 추출해낼 수 있었단 말이죠. 구분해냈어요. 근데 이런 음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십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양 언어에서는. 근데 이런 수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음소들, 불과 수십 개에 지나지 않는 음소들 덕분에 수십만 개에 달하는 단소들,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들이 음성의 형식 속에서 정리될 수 있고 정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원소주기율표 같은 데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어떤 특정한 그 체계적 질서를 통해서 정돈할 수 있는 것처럼 H2O, 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구조적 대응이 있고 우리는 번역을 하죠. 마찬가지로 무수한 언표들, 의미를 지닌 무수한 언표들도 수적으로 유한한 저 몇십 개의 음소들의 어떤 배열과 그걸 정돈시키는 그 배열과 정돈에 수반되는 어떤 질서 내지는 법칙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고 규명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의문론적 어떤 전제입니다. 그 음소 문제에 있어서 한국어에서 또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한국어에서는 R이나 L의 분절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뭐 라면을 시키거나 라볶이를 시킬 때 그걸 R로 발음을 하든 또는 L로 발음을 하든 나도 알아듣고 주문받는 분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습니다. R과 L의 음소적 구분, 변별적 차이관계적 구분은 우리한테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발음도 잘 못하죠. 근데 문제는 영어에서는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죠. 불어에서도 그렇고 독일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을 L로 잘못 발음하면은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거나 없는 단어를 발음하게 돼요. 예를 들어 라이스는 R이죠. 근데 라이스를 L로 라이스라고 발음을 한다. 그러니까 식당 가서 라이스를 주문하지 않고 라이스를 주문하면 E가 나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가능하겠죠. 뭐 곤충 요리 식당이라고 하면. 근데 또 이렇게 비슷한 예가 일본에도 있죠. 일본어에서는 일본인 유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이름 같은 거 특히 얘기할 때 트로 끝나는 걸 꼭 토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모짜르토 그러는 거예요. 저 뭐냐? 콘서트를 콘체르토라고 하는 원리인가?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은 토와 트의 음소적 변별적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 도날드도 도나르도 도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오와
간의 어떤 음소적 변별력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R과 L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뭐 서양인들도 마찬가지죠, 역으로. 이 사람들은 키역과 기역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둘 다 K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김치를 kim치라 그러거나 킴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단어가 없네요. 킴벌리를 김벌리라 그러거나 뭐 등등이 있겠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언어권에 따라서 어떤 소리들 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들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 반면에 해당 언어권에서 어떤 소리들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지돼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있어서 R과 L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음과 의미 없음은 결국 각각의 언어가 지닌 체계, 즉 랑그, 언어 구조 안에서 운영되는 어떤 질서나 법칙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렇게 볼 때 음소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 체계 내에서 일종의 질서나 법칙, 어떤 언어적 규약이라는 전제하에서 동일한 소리로 식별될 수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인 거죠. 말소리의 최소 단위. 어떤 체계를 지닌 또는 구조를 지닌 말소리의 최소 단위가 바로 음소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문론에 있어서 음소 그리고 그와 연관된 단소 내지 형태소를 다뤘죠. 근데 형태소나 단소, 모르팸이나 모넴 요걸 얘기하다 보면 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게 그 러시아 형식주의자인 프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롭이 말했던 서사소입니다. 나라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야기적 구문론이라는 하나의 체계가 있고 그 체계 안에서의 최소 단위, 즉 이야기의 최소 단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최소 단위는 마치 음소처럼 수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31개의 나라템, 즉 서사소가 있다고 봤는데 말하자면 세계에 있는 모든 민담들은 이 31개의 이야기 최소 단위를 통해서 구획되고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의문론과 상당히 비슷한 그 아이디어죠. 예를 들어 뭐 영웅이 무언가를 상실한다. 예를 들어 공주를 뺏기거나 뭐 다리를 잃거나 또는 고향에서 쫓겨나거나 그다음에 조력자를 만나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획득해서 악당과 결투를 한다. 또는 악당과 싸운다. 그래서 이긴다. 그리고 귀향한다. 그러니까 지금 영웅이라는 어떤 이야기적 주어와 관련된 이야기적 수로 항상 결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특정한 조합을 통해서 31개의 이야기거리들, 최소 단위들이 있고 결국 세계의 민담들은 그 이야기거리들, 나라템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고 조합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이 31개를 갖고 배열하고 정돈하고 또는 조합한 결과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실제로 뭐 옛날 영웅 서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웅담 그리고 오늘날에도 뭐 스타워즈와 같은 뭐 현대적 어떤 신화 그리고 반지의 제왕 이런 모험담 뭐 한국 영화 뭐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의 괴물 이런 것들 보면은 프롭이 말하는 서사소 같은 것들이 분명히 보여요. 어떤 클리셰라고도 하는데 이야기에 줄거리를 구성하는 특정한 그 주인공들이 영웅이 행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상실하고 그걸 찾기 위해 떠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능력을 획득하고 그래서 악당과 싸워서 물리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들어오고 나면 꼭 가짜 주인공이 자기 주인공 형태를 하고 있고 그럼 쫓아내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31가지의 어떤 그 서사소가 있다고 프롬은 봤던 거예요.